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구영근 작가의 신간 붉은 가시로 남아에 실린 단편소설 성벽의 색깔이 다르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영근 작가님의 소설은 책나들에서 가면행렬을 낭독한 적이 있는데요. 재미 이상의 인식의 확장이라고나 할까요?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던 소설이었습니다. 오늘 낭독하게 된 작품도 수작인데요. 소설이 그냥 소설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 인식까지 전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자, 그럼 그런 기대감을 안고 책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윤 선생이 무료해서 그림이나 그려볼까? 하고 화선지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아빠, 저 동준이에요. 웬일이냐? 내가 전화를 다 하게. 아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잘 지내고 있다. 아빠, 영숙이가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갔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래? 나야 좋다만. 그렇게 해서 가벼운 등산복 차림으로 한성대 입구역에서 만났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1시간 남짓만 등산을 하고 점심을 먹으려면 이 코스가 아주 제격이다. 서울 성곽을 타고 낙산을 올라 벽화마을을 거쳐서 이화장을 보고 동대문 광장시장 먹거리 골목에서 늦은 점심을 하면 된다. 윤 선생은 3년 전에 시고등학교를 정년퇴직하고 문화센터에서 배운 수묵화를 그려보며 소일하고 있었다. 아빠, 좀 늦었어요. 여기는 자주 오세요? 옛날에는 자주 왔다만 요새는 여기 온 지도 2년이 넘었다. 부자간에 오랜만에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됐다. 동준이는 아버지가 혼자 사셔서 걱정은 됐지만 워낙 깔끔히 자기 일을 해내기 때문에 한참 동안 잊고 살아도 별 일이 없었다. 딸내미 정희도 가끔 전화하고 아버지 아파트에 들러 청소도 해주고 먹을거리도 챙겨준다. 그래도 워낙 아직 건강하고 병원도 알아서 잘 다니고 아들, 딸이 과잉으로 신경 쓰는 것 같으면 극구 사양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도 못했다. 윤 선생은 정년퇴직한 후로 고등학교 동창생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을 다닌다. 물론 매주 나가진 못하지만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서울대공원을 가로질러 청계산 뒷자락을 쉬엄쉬엄 오른다. 어렸을 적 친구를 만나면 울적한 심사가 많이 해소된다. 예제를 하며 말을 놓고 마음껏 농담하고 남의 흉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의 그만이다. 등산이 끝나면 항상 모이는 가건물 식당 상주집에서 식사하고 소주도 한 잔 걸치고 얼굴이 불쾌해서 돌아온다. 돌아오는 전철에서는 제법 젊은이들이 자리를 양보한다. 벌써 세월이 흘러 잠옷 노인 대접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낯설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이다. 자동적으로 나이만 들면 가는 곳마다 어르신 대우를 받기 때문에 좀 민망스러울 때가 있다. 윤 선생은 이런 대우를 받기는 아직 이른데 하면서도 싫지 않으니 그대로 묵인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무 계단을 올라 어느덧 성곽 밑길을 걷고 있었다. 엄마가 안 계셔서 외로우세요? 외롭긴 너희들이 잘해주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뭐 해주는 거나 있나요? 그림은 꾸준히 그리시지요? 그것도 오히려 처음에는 잘 뻗쳐지더니 지금은 난초잎 하나도 제대로 나오질 않는구나.
그저 심심풀이로 벼루는 계속 갈고 있다. 그리다 보면 작품이 하나라도 만들어지겠지 하는 기대만 가지고 있다. 낙산으로 오르는 성벽길은 두 부자를 환영한다는 듯 푸른 잔디로 수놓으며 기분 좋게 위로 길게 뻗쳐 있다. 맑은 봄날인지라 햇빛은 내리쬐도 별로 덥지 않고 지면에서는 아지랑이가 불꽃처럼 아른거린다. 윤 선생은 아지랑이가 피는 봄날이면 가슴이 묵직해지는 어떤 통증을 느끼는 버릇이 있다. 윤 선생은 5년 전에 부인을 잃고 혼자 살고 있다. 윤 선생 부부는 자기의 일은 자기가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서로 각자 일만 하였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진단이 내렸다. 부인이 폐암 3기 말이라는 것이다. 이 미련한 인간 하고 원망도 해보았지만 결국 끝까지 만회하지 못하고 일을 당하고 말았다. 아빠, 왜 성벽의 색깔들이 달라요? 너는 이 나이가 되어서도 아빠냐?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 나이가 됐는데. 왜요? 아빠라고 부르면 싫어요? 나는 습관이 되어가지고. 아니다, 싫지는 않다. 나는 좋다만 남들이 다 큰 아들이 지금도 아빠라고 부른다고 웃을까 봐서 그런다. 그건 그렇고 성벽의 색깔이 다른 것은 쌓은 연대가 다 다르기 때문이지. 서울 성곽은 오랫동안 중축을 하였다. 아, 그렇군요. 저것 봐라. 원래는 태조 이성계 때 쌓았지만 세종, 숙종, 영조에 걸쳐서 계속해서 중축을 했지. 아빠는 사학과를 나오셨으니 관심이 많으시겠네요. 관심이 많으니 자연 많이 아실 거고요. 윤 선생은 대학을 사학과만 졸업했지만 제법 학자다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한때는 대학원을 가서 교수가 되어보고 싶은 충동도 있었지만 다 그만두고 교사가 되어 평범한 월급쟁이가 되었다. 그러나 학자가 되지 못한 미련은 남아있어서 늘 아쉬워하는 편이었다. 저기를 보렴. 아랫부분의 돌이 크고 윗부분의 돌이 작은 것은 세종 때 중축한 것이다. 그때는 철과 석회까지 섞어서 쌓았다. 또 중앙 부분이 밖으로 좀 튀어나왔다. 저것 봐, 석회가 보이지? 아, 대저 그러네요. 저기는 벽이 평평하고 정사각형으로 쌓았네요. 그것은 숙종 때 쌓은 흔적이다. 성곽의 돌을 보면 당시 국왕의 성격이나 사회상을 엿볼 수 있지. 그런데 밑에 큰 돌을 놓고 위에 작은 돌을 놓고 쌓던 네모 반듯한 돌로만 쌓던 성의 경고함에는 별 차이가 없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나는 이 길이 옳다고 가고 저 사람은 저 길이 옳다고 가서 정반대의 길을 간 것 같지만 결과를 보면 역시 그것이 그것이다. 마지막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좀 허무하기도 하단다. 그런데 아빠 어디로 내려가세요? 이 밑에 좀 보고 갈 곳이 있다. 윤 선생이 장수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을 끼고 비탈길을 내려간다. 한참을 내려가니 갑자기 삼선동 주택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한옥 건물 하나가 나온다. 와, 이런 골짜기에 저런 궁궐 같은 건물이 다 있네요. 동준아, 저 건물이 삼군부 총무당 건물이다. 고종 때 지었는데 전에 변방의 군사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만들었던
비변사를 대신하여 만든 것이다. 삼군부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에 해당한다. 중군, 좌군, 우군을 삼군이라 하는데 즉 모든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란 뜻이다. 3이라는 숫자는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숫자로 고조선도 삼한으로 나누어 다스렸다. 당군 왕검께서는 만주 시베리아 벌판을 진한, 요동반도 산둥반도 일대를 번한, 한반도 일대를 마한이라 했다. 번한과 마한에는 부단군을 두어 다스렸다. 우리의 동족인 훈족, 즉 중국이 말하는 흉노도 선우, 즉 황제 밑에 좌현왕, 우현왕을 두어 삼부로 나누어 다스렸다. 우리의 삼신 하느님이란 말도 세 개의 하느님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조화, 교화, 치화 하는 하느님이란 말로 그냥 모든 능력을 다 갖춘 하느님이란 뜻이다. 지금 이 건물은 삼군부 건물 중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총무당이었다. 다른 건물들은 다 없어지거나 소재가 불분명하고 총무당만 운 좋게 남아서 이곳에 옮겨져 있구나. 원래는 현재 광화문의 정부청사 자리에 있었다. 정말 위풍당당한 건물이네요. 그렇지. 삼군부가 혁파된 이후로는 저 건물이 한때 통리기무와 문으로도 쓰이고 일제 때는 보령사령부로도 쓰였다. 저 총무당이란 글씨는 신헌의 글씨이다. 신헌이 누군지 알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강화도 조약 맺을 때 조선 측 대표 아니었나요? 맞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역사의 지식이 상당하구나. 강화도 조약은 우리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며 일본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동시에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었다. 강화도 조약은 바로 일본이 조선에 사형 구형을 내린 것이었다. 그런데 아빠는 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 조선에는 강화도 조약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지 의문이다. 국왕도 몰랐고 신하도 몰랐을 것이다. 개화파들은 알지 않았을까요? 아니다. 개화파들도 몰랐을 것이다. 그 조약 하나로 조선조는 끝이 난다는 것을 정말 알았을까? 일본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어요? 쪽발이들 아니에요? 우리보다 불과 20년 정도 먼저 문호를 개방하고 소금 운무를 받아들였을 뿐이었지. 국가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방향을 정확히 정하면 100년, 1000년간 하지 못했던 일도 1, 2년에 해낼 수 있다. 그 대신 방향이 틀리면 100년, 1000년이 가도 소용이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아빠도 그렇게 후회되는 일이 있으세요? 있지. 그때 그랬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되는 일이 있지. 세월이 다 지난 다음에야 그것을 깨닫게 되지. 아빠가 총각 때 시골에서 무척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엄마한테 들은 기억이 있어요. 엄마가 뭘 했는지 아세요? 엄마하고 그런 얘기도 했니? 네, 엄마가요. 내 아비는 정은 그쪽에 다 주고 헛개비만 남아서 나하고 결혼했단다. 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다 지나간 얘기다. 이제 다시 아까 오르던 성곽길로 들어서자. 부자는 다시 비탈길을 올라 아까 내려갔던 성곽 밑에까지 이르러 완만한 오르막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 상봉쯤 오르니 낙산으로 들어갈 앞문의 출입구 계단이 나온다.
앞문을 지나 낙산으로 들어서니 조그만 평상이 있는 정자가 나온다. 부자는 평상에 걸터 앉아 보온병에서 엽차를 따라 마시고 과자 부스러기를 먹고 알사탕을 하나씩 입에 물었다. 낙산에서 내려가는 길은 벽화 마을이다. 외로운 화가들이 달동네 마을을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벽에 새를 그리고 구름을 그리고 계단에 물고기를 그리고 천사의 날개를 그리고 했던 것이 유명해져서 관광객까지 몰려들게 되었다. 이날 또 동남아 지역 관광객이 알 수 없는 말로 볼륨 크게 얘기하고 셀카로 사진을 찍고 즐거운 웃음이 만발한다. 아마 관광 가이드에 올라 있는 모양이다. 그 뒤에는 서양인 남학생과 한국인 여학생이 마냥 즐거운 표정으로 올라오고 있다. 아빠, 벽화 마을 밑에 이승만 저택이 있다고 했지요? 이화장 말이냐? 이화동에 있다고 이화장이라고 하지. 저쪽 골목으로 들어가 보자. 네, 저기 큰 기와집이 보이네요. 앞에 이화장이라고 쓰여 있네요. 들어가서 볼래? 네, 물론이지요. 여기까지 왔는데 안 보고 가요? 아빠는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들어가서 겉만 잠깐 둘러보고 나왔다. 왜요? 아빠는 이승만을 싫어하세요? 좋아하지 않지. 이승만 때문에 나라가 분단되었고 미국의 군사 식민지가 되었지 않냐? 그러나 덕분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되었지 않아요? 그건 맞다. 그러나 해방 전국에서 우리는 사회주의 선호가 70%였단다. 자본주의 선호는 불과 14%에 불과했어. 그거 근거 있는 말이에요? 있지. 바로 미군 정청에서 여론조사를 한 숫자니까. 어느덧 이렇게 말하는 중에 둘은 이미 이화장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었다. 이화장은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대한 건물은 아니고 그저 어느 잘 사는 양반집 건물이었다. 큰 길가도 아니고 주택가 한가운데 언덕배기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곳이다. 한옥 건물 벽에 사진들이 빙 둘러붙어 있어서 그것만 보아도 충분할 것 같았다. 아버지가 별 관심이 없어 하자 아들도 혼자 관심을 보이는 것이 미안했는지 그냥 나가자고 했다. 우리는 이승만이 대단한 애국자이고 대한민국을 건립한 국부라고 배웠어요. 이승만이 애국자라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국부라는 말은 틀리다. 그 애국이라는 것도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미국에 맡기는 애국이었고 단독 정부를 세우는 애국이었다. 이승만이 친일파들과 손을 잡고 단독 정부를 세우자 우리 독립군들은 남김없이 다 북한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슬픈 역사로구나. 분단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미국이 꼭 분단시키려 하는데 노력한다고 돼요? 되지. 미국이 뭔데? 미국이 아무리 분단시키려 해도 우리가 똘똘 뭉쳐 통일만 하려 했다면 되고 말고. 베트남을 보아라. 미국이 아무리 분단시키려 해도 베트남 국민이 모두 통일을 하려고 죽기 살기로 싸우니 통일이 되지 않았냐? 덕분에 우리는 잘 살고 있지 않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다. 덕분에 우리는 배부른 돼지가 되었고 북한은 굶주린 늑대가 되었구나. 아빠도 참. 그만, 이 이야기는 그만하자. 너무 많이 나갔다.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랜만에 만나니 너무 앞으로 나가버리고 말았구나.
그래요, 아빠. 그런 얘기는 아무리 해도 끝이 없어요. 부자지간에 이렇게 오랫동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본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만큼 별로 많이 만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였다. 어느덧 둘은 해화동 평길로 내려서고 있었다. YMCA 건물을 끼고 걸어서 지하도로 한 길을 건너니 바로 광장시장이란 간판이 보이고 구수한 먹거리 냄새가 풍겨온다. 먹거리 골목으로 접어드니 길복판 좌판에는 떡볶이, 순대, 녹두전, 꼬치 등이 지글지글 끓고 그 앞 걸상에 앉은 사람들이 소주를 마시며 하는 소리, 잠부딪히는 소리가 정겹다. 어찌나 사람이 많던지 비집고 빠져나가야 할 판이다. 외국인들도 꽤 많이 눈에 띈다. 그런데 윤 선생은 어딘가 목표하는 지점이 있는지 거의 옆도 보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간다. 동준이는 아빠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 바쁘다. 옆을 보다가 하마터면 꼬치를 먹고 지나가는 여학생의 꼬챙이에 찔릴 뻔하였다. 윤 선생은 어느 황간에라는 간판이 걸려있는 가게 안으로 불쑥 들어간다. 어머, 윤 선생님 아니세요? 황마담, 잘 있었어요? 더 예뻐졌네. 뭐라고요? 하도 오랜만에 여자를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예뻐 보인 모양이네요. 황마담은 윤 선생 뒤에 바짝 붙어 서 있는 젊은이를 보더니 혹시 일행? 오, 동준아 인사드려라. 아빠 친구 황마담이다. 네? 친구요? 이 말에 모두는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황간에는 옆 가게들보다 손님이 두드러지게 적다. 옆 가게들은 북적북적한데 여기는 그저 두 테이블에 서너 명씩의 손님이 한가로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여기 먼저 이 집에서 잘하는 감자탕하고 생선 부침, 그리고 맥주 하나, 소주 하나. 네, 알았어요. 하고 황마담이 주방 쪽으로 가서 뭐라고 하니 주방 아주머니도 얼굴을 내밀고 아는 척을 한다. 한참 있더니 먼저 감자탕이 나오고 술을 가져온다. 그런데 잔이 세 개다. 황마담은 스스로 잔을 들고 나도 한 잔 주시는 거죠? 물론이지. 그런데 내가 먼저 하고 다음에 황마담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통 이치로 봐서는 그 말이 맞지요. 그런데 윤 선생님 앞에서는 제가 먼저 들고 싶네요. 거참, 별 일언도 다 있네. 자, 그럼 잠 받아요. 하고 소주잔에 술을 따른다. 다음에는 황마담이 윤 선생에게 술을 따르고 동준이에게도 따르려 하자 윤 선생이 노려본다. 동준이가 얼른 알아차리고 저는 제가 따를게요. 하고는 스스로 맥주병을 들어 잔의 절반 정도 따른다. 셋이서 잔을 부딪혔다. 동준이는 윤 선생과 황마담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사태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봉심이 가게도 보고 왔어요? 아니, 여기를 먼저 왔어요. 잘했네요. 거기 가봤자 봉심이는 없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황마담과 윤 선생은 익숙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듯 하였다. 단양군 영춘의 어느 산비탈 마을. 윤 선생은 거기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윤 선생이 자랄 때만 해도 아직 전기도 없고 찻길과도 거리가 멀어서 자동차, 기차 같은 것은 구경도 못 해보고 사는 산골이었다. 30호쯤 되는 이 마을에는 밤이면 머슴들이나 총각들은 사랑방에서 새끼 꼬고 망태를 짜기도 하고
화투를 쳐서 출염을 하기도 하였다. 윤 선생은 그 마을에서는 괜찮게 산 편이어서 단양읍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다른 대부분의 총각들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방학 때 시골에 내려오면 자기 또래 아이들 중에는 사랑방으로 가지 않고 따로 가는 곳이 있는 패가 있었다. 옹천댁네였다. 옹천댁은 과부였기 때문에 외로워서 그런지 사람을 무척 좋아했다. 옹천댁은 봉심이라는 딸 하나만 데리고 살았다. 봉심이가 15살쯤 되자 동네 총각들이 뻔질나게 봉심이네 집으로 놀러 다녔다. 봉심이는 시골에답지 않게 아주 예뻤다. 가느다란 눈에 검은 눈썹하며 불구스레한 입술이 어디 옛 미녀상을 닮았다. 말씨도 좋은 말만 쓰고 목소리도 구슬 구르는 소리를 냈다. 그렇기 때문에 봉심이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동네에서 바른 소리 잘하는 안양꿀 아재는 총각들이 쓸데없이 저녁이면 마시를 돈다고 혀를 차기도 하였다. 윤 선생도 고등학생이 되어 방학 때 집에 있을 때면 봉시민의 집에 놀러 가곤 하였다. 봉시민의 집에 가면 보통은 총각들이 2~3명 와 있고 봉시민은 을의 등잔불 밑에서 술을 놓고 있었다. 윤 선생이 들어서면 봉심이가 제일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 모습은 필시 막 피어나는 꽃송이와 한 마리의 나비가 서로 사모하고 있는 사이 같았다. 윤 선생이 들어서면 옹천댁은 너 왔니?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고 주전부리감도 내오곤 하였다. 어느 날 윤 선생이 봉심이네를 찾아갔더니 옹천댁도 없고 다른 총각들 누구도 와 있지 않았다. 아랫목 이불에 다리를 넣고 술을 놓고 있던 봉심이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추운데 너도 여기다 다리를 넣어라 하고 약간 비켜앉는다. 윤 선생은 그날은 안에서 무엇이 꿈틀거려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였다. 이불 속으로 발을 넣고 봉심이 수놓는 모습을 보는데 영락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였다. 봉심이는 불현듯 생각나는지 너 감 먹을래? 하면서 일어나는데 치맛바람에 스치는 여자 냄새가 마치 동물이 암내를 맡는 느낌이랄까 묘한 어느 부위를 자극하였다. 봉심이는 마루로 들어가서 큰 동이를 열고 안에서 홍시를 서너 개 담아왔다. 윤 선생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감 먹을 손이 떨리기까지 하는 거지. 윤 선생이 감을 먹으면서도 정신이 없었는지 입에 홍시 자국이 났다. 야, 이게 뭐냐? 하면서 봉심이가 휴지로 윤 선생 입을 닦아주는데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다. 윤 선생이 봉심이의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정신이 드는지 왜 이런디야? 오메, 이러면 안 돼야. 그러나 윤 선생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덤벼들고 말았다. 그 뒤부터는 봉심이와 윤 선생은 하는 행동이 달랐고 다른 아이들도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였다. 이제 둘이는 아무도 없는 산속이나 성황당 안에서 몰래 만났다. 어느 아지랑이 피어나는 화창한 봄날, 그날은 대담하게도 영춘에서 10리나 떨어진 냇가 풀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윤 선생이 태어나서 가장 대범한 제안을 한 것이었다. 마침 아지랑이는 가물가물 2사람을 물결 속 피사체로 만들고 있었다. 둘이는 손을 잡고 키 큰 풀밭에 들어 누웠다. 그런데 웬일인가.
여기까지 정동댁이 나무를 캐러 올 줄이야. 바로 머리 위에서 인기척이 나서 바라보니 동네에서 입이 싸기로 소문난 정동댁이 못 볼 것을 보았다는 몸짓으로 얼른 다른 곳으로 자리를 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발 정동댁이 입을 다물어 주기를 빌었으나 그것은 고양이가 생선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 좁은 시골에 삽시간에 소문은 퍼지고 말았다. 윤 선생은 아버지에게 불려가 호되게 야단맞고 뺨까지 얻어맞았다. 그 뒤로 윤 선생은 서울로 대학을 갔고 아버지는 봉심이 같은 배우지 못한 집안의 아이와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선언하였다. 봉심이도 그것을 아는지라 어느 날 보찜을 싸고 동네 친구 하나와 함께 어딘가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러고는 무심한 세월은 하염없이 흘러 둘이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각자의 길을 걷고 말았다. 서울에서 우연히 황마담을 만난 것은 윤 선생이 결혼을 하고 까마득하니 세월이 지나서이다. 황마담은 그때 봉심이와 같이 밤보찜을 쌌던 2명의 처녀 중 하나였다. 황마담과 봉심이는 어려서 단짝 친구였다. 친구가 가출의 의사를 너무나 분명히 밝히자 황마담도 시골이 싫어 떠나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았던지라 동행하기로 한 것이었다. 둘이는 서울에 와서도 절대 떨어지지 말고 같이 지내자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황마담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하는 수 없이 너도 결혼해 라고 아무리 타일렀으나 봉심이는 그 문제만큼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뒤로 어떻게 하여 황마담이 광장시장에 전빵을 하나 사서 식당을 경영하였고 남편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었다. 봉심이는 처음에는 황마담을 도와 황간의 전빵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때 마침 황마담의 가게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모퉁이 저쪽에 가게가 하나 났다. 너 저 전빵을 살 만한 돈이 있어? 하고 물어보았으나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황마담이 나머지를 빌려줘서 일단 전빵을 인수하였다. 그런데 장사는 예상외로 아주 잘 되었다. 음식도 음식이지만 봉심이의 미모와 상냥한 말씨가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황마담이 시기심이 날 정도로 사람이 북적거렸다. 봉심이는 사람을 서너 명이나 고용하였었고 단골 손님까지 생겨 광장시장에서 꽤 이름 있는 먹거리 가게가 되었다. 봉심이는 아예 거처를 전방으로 옮겼다. 전방 천장의 다락방에서 기거를 한 것이다. 그래서 봉심이와 황마담은 가까운 거리에서 장사를 하며 옛 추억을 더듬고 가끔 극장 구경도 가고 그런 대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황마담이 불쑥 윤 선생을 데리고 봉심이 가게를 들른 것이다. 봉심아, 너 이 사람 알겄냐? 봉심씨 안녕하세요. 너무나 오랜만이구먼요. 봉심이는 황마담이 윤 선생을 데리고 자기 전방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간 떨어질 뻔하였다. 글쎄요, 나는 누군지 잘 모르겠구만요. 봉심이는 윤 선생의 얼굴을 한참 보다가 역심이 치솟아 한마디 내뱉고는 주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로 윤 선생은 가끔 광장시장에 들러 봉심이를 찾아갔다. 그러나 둘이는 옛 감정이 남아서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황마담이 중간에 끼어들어야 겨우 이야기를 약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그러고는 2년 만에
아들과 함께 광장시장에 왔고 봉시민의 가게는 가지 않고 황마담 가게만 들른 것이다. 윤 선생은 황마당으로부터 변죽만 울리는 말을 들었지만 다른 것을 유추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물을 수 없어서 다른 얘기를 하다가 헤어졌다. 그러나 뒷얘기가 궁금하여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황마담에게 전화했더니 대충 이야기를 전해준다. 봉심이가 다 얘기해도 윤 선생님한테만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뻔히 아는 사이에 말 안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어디 먼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지요. 오세요. 자세한 걸 일러드릴 테니. 봉심이는 광장시장에서 자기의 거처를 안 윤 선생을 만나고 싶지 않아 멀리 떠나기로 작정하였단다. 봉심이는 전에 따로 파주에 사는 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지금은 집을 버리고 마을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 시골에는 빈집이 많다고 했다. 마침 자기 마을에 한 과수원을 하는 집안이 역시 도해지로 떠나려고 하는데 내가 산다면 아주 헐값에 사주겠다고 했다. 그 집은 산밭도 있고 포도 과수원이 제법 규모를 갖춘 멋스러운 곳이었다. 친구 덕분에 싸게 집 달린 과수원을 구입하였고 동네 사람들을 동원하여 풀도 뽑고 거름도 주고 약도 뿌리고 했다. 해보니 벅차기는 해도 동네의 인력이 풍부하여 해볼만 하였다. 윤 선생이 물어 파주에 들어서니 맑은 냇물이 한가로이 흐르고 강변에는 어린이들이 모래집을 짓고 뜀박질을 하면서 즐거운 놀이를 하고 있었다. 물은 바닥에 작은 피레미 한 마리도 보일 정도로 맑고 깨끗하였다. 무심한 봄이 온 것이다. 하늘도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고 아지랭이가 피어오르는 것이 청소년기를 보낸 바로 용춘의 하늘이었다. 저 멀리 아지랑이 낀 언덕에서 가물가물 봉심이가 웃고 달려오는 모습이 연상되었다. 윤 선생은 마치 10대의 소년으로 돌아간 듯 마냥 가슴이 뛰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여러 번 물어서 봉심이가 산다는 포도 과수원을 겨우 알아냈다. 윤 선생이 찾아간 곳은 그곳 냇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산비탈 아늑한 곳이었다. 과수원으로 들어간 길도 손질을 하여 말끔히 정리된 키 작은 향나무 길이었다. 과수원이 가까워 오자 아낙네들의 말소리가 은은히 들려온다. 마침 아이들이 윤 선생을 가로질러 과수원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아마 자기 집 식구를 만나러 가는 모양이다. 그때 어떤 남자가 과수원에 뿌릴 퇴비를 리어카에 가득 싣고 올라오고 있었다. 그런데 저런... 짐이 너무 무거웠는지 멈칫하더니 오히려 리어카가 뒤로 후진을 한다. 아니, 저런 하면서 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길가에 심어놓은 향나무를 들이받고 한 길이나 되는 바닥으로 굴러떨어진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윤 선생은 앞뒤 안 보고 달려가 그 농부를 일으켰다. 여보세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아이쿠 다리야. 농부는 다리를 심히 다쳐 일어설 기력도 없어 보였다. 그때 동네 아이들이 달려오다 이 광경을 보고 과수원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한 아이는 과수원에 알리려 다른박질을 친다. 머리에 수건을 두른 봉심이가 달려오고 뒤에는 4~5명의 마을 아주머니들이 따라 나온다. 농부를 업고 길로 올라서는 윤 선생을 본 봉심이는
자기 눈을 의심하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다. 그 사람이 윤 선생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한 봉심이는 달려가기는커녕 그 자리에 화석이 된 듯 우뚝 서 있었다. 한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른다. 아니 뭐하고 계신다요? 우리 일꾼이 다쳐서 업고 오는디. 윤 선생은 고개를 들어 봉심이를 보았고 봉심이도 윤 선생을 넉나간 사람처럼 보고 있다. 그 아주머니가 말한다. 이분은 뉘시래요? 예, 저는 이 집에 오는 손님인데요. 오는 길에 우연히 사람이 넘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하여튼 어서 업고 집으로 가서 눕혀야겠어요. 그 아주머니는 봉심이 대신 일을 알아서 주도하며 봉심이 집으로 가자고 앞장선다. 윤 선생이 농부를 업고 가고 사람들이 뒤따른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따라가는 봉심이는 오늘따라 16 처녀가 된 듯 부끄러움이 가득하다. 한 달 후 동준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지금 어디세요? 왜? 어딘 것 알아서 뭐 할래? 뭐 하긴요. 정희가 반찬을 해가지고 아빠 집에 갔는데 문은 잠겨 있고 신문지는 쌓여 있다지 뭐예요. 집에 계시지 않고 어디 계신 거예요? 밖에 나와 있다. 밖이라니 어디예요? 아파트 경비가 그러는데 지금 거의 한 달 동안이나 집에 돌아오시지 않았다고 하더래요. 정희는 무서워서 전화도 못하고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고맙다, 우리 아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돌봐주지 않아도 되겠다. 네? 아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봐주지 않아도 되다니요? 그때 봉심이가 밥상을 들고 들어선다. 밥상 위에는 맛있는 음식은 모두 다 올려놓은 듯 가지수가 엄청 많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지게 하고 계세요? 아드님이세요? 네, 아들이에요. 아들이면 파주 한번 놀러 오라고 하세요. 따님도요. 동준아, 그럼 전화 끊는다. 내가 전화할게. 안녕. 동준이는 아버지 곁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고 아버지가 무척 즐거운 음성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나쁜 상황은 아닌성 싶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가 지난번 광장시장에서 황마담이란 사람과 나누던 얘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하며 고개를 갸우뚱하였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작품입니다. 풋풋했던 시절에 사랑을 간직하고 살다가 다시 만나 꽃 피울 수 있다니 소설이라도 부러울 정도로 예쁜 사랑이 아닐 수 없네요. 이처럼 사랑은 꼭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지요. 나이 들어도 얼마든지 예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표본을 보여준 소설인 듯 합니다. 문득 잔느 모로의 말이 생각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 정도 노화는 막을 수 있다. 마음이 참 훈훈해지는 소설을 써주신 구양근 작가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가면 행렬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지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책나들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